안녕하세요.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5장 꿈의 재료와 출처까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6장 꿈의 작업, 그리고 마지막 7장 꿈 과정의 심리학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6장 꿈의 작업입니다. 꿈의 내용과 꿈의 사고를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큰 규모의 압축 작업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꿈의 사고가 지닌 내용의 풍성함에 비해 겉으로 드러난 꿈의 내용은 매우 짧고 빈약해 보인다. 압축은 생략을 통해 일어난다고 봐야 한다. 꿈의 내용은 꿈의 사고를 충실하게 번역한 결과도 아니고 올곧게 반영한 결과도 아니다. 그것은 지극히 불완전하고 결함 많은 묘사일 뿐이다. 꿈의 사고는 각 요소들을 취사 선택하여 꿈의 내용을 구성한다. 그래서 우리는 꿈의 내용을 이루는 요소에 주목해야 한다. 꿈의 요소들은 꿈의 사고들에 의해 중복 결정될 뿐만 아니라 꿈의 사고들 역시 꿈에서 여러 개의 요소들에 의해 표현된다. 그러니까 꿈의 요소와 꿈의 사고는 상호 간섭적이다. 즉, 전체 꿈의 사고가 어떤 식으로든 가공된 다음 그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요소들이 꿈의 내용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서 프로이트는 어느 중년 부인의 풍뎅이 꿈을 사례로 제시한다. 부인이 처한 실제 상황입니다. 부인의 남편은 현재 여행 중이며 그녀의 옆에는 딸이 자고 있다. 14살이 된 딸은 나방이 자신의 물컵 안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인은 나방을 꺼내는 것을 잊고 아침에 죽은 나방을 보고 안쓰러워한다. 부인은 전날 저녁 사내 아이들이 고양이를 끓는 물 속에 집어넣어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을 묘사한 책을 읽었다. 한편 그녀의 딸은 몇 년 전에 피서지에서 동물들을 못살게 군 적이 있다. 나비 채집을 한다고 비소를 달라고 조르기도 했다. 나비가 핀에 꽂힌 채 방 안을 날아다닌 기억도 있다. 나비와 풍뎅이의 날개를 뜯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온순한 아이가 되어 동물 학대는 꿈도 꾸지 않는다. 그녀의 딸이 나비 채집을 하던 해에 그 지방은 유난히 풍뎅이가 많았다. 아이들은 풍뎅이를 잡아 잔인하게 죽였다. 심지어 풍뎅이의 날개를 뜯어내고 몸통을 먹는 사람도 있었다. 부인은 5월에 태어나 5월에 결혼식을 올렸다. 5월은 풍뎅이와 관련 있는 달이다. 다음은 부인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 부인은 상자 속에 풍뎅이 2마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안다. 그대로 방치하면 죽을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에 풀어줄 작정으로 상자를 연다. 풍뎅이들이 축 늘어져 있다. 풍뎅이 1마리가 열린 창문을 통해 날아간다. 하지만 다른 1마리는 그녀가 창문을 닫는 동안 문틈에 끼어 죽는다. 마치 그 순간 누군가 그녀에게 창문을 닫으라고 요구한 것 같다. 나는 이 중년 부인의 꿈을 이렇게 해석했다. 그녀의 최근 경험으로 나방이 물에 빠져 죽은 것, 고양이를 끓는 물에 넣는 장면을 묘사한 소설을 읽은 것, 그리고 과거에 그녀의 딸아이가 나비, 풍뎅이에 행한 많은 잔인한 사건들이 동물 학대라는 주제로 계속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다 꿈의 내용으로 압축되어 표현된 것이다. 부인은 여행 중인 남편의 안부를 몹시 걱정한다. 꿈을 꾸기 며칠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일하다 말고 돌연 그녀는 남편에게 차라리 목을 매다세요 하고 소리쳐 스스로 기겁을 했다. 부인의 소망은 남편의 성적 능력과 관련돼 있다. 그녀는 사람이 목을 매달 때 성기가 왕성하게 발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목을 매달라는 외침은 최선을 다해 발기해보라는 의미이다. 알퐁스 도데이 소설에 나오는 비소 환약도 이와 관련이 있다. 풍뎅이를 으깨어 효력이 강한 미약을 만든다는 것을 부인도 알고 있었다. 창문을 열고 닫는 것 또한 남편과의 불화 가운데 하나였다. 그녀는 창문을 열어놓고 자는 것을 좋아했지만 남편은 반대였다. 꿈에서 문틈에 끼어 죽는 상황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성적 환상들이 압축되어 그녀에게 풍뎅이 꿈을 꾸게 한 것이다. 꿈의 사고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 꼭 꿈에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꿈의 중심은 꿈의 사고와는 다르며 그 내용 역시
꿈의 사고와는 다른 요소들을 중심으로 배열되어 있다. 앞에서 소개한 동물학대와 성문제를 주제로 한 풍뎅이 꿈의 사례를 보자. 꿈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동물학대와 관련된 것이지만 말하고 있는 것은 성적 문제들이다. 즉, 꿈의 사고와 달리 꿈의 내용에서는 낯선 것으로 변형된다. 이러한 꿈은 전이되었다는 인상을 준다. 전이의 결과는 꿈의 내용과 꿈의 사고의 핵심을 달리 보이도록 한다. 또한 무의식에서 일어난 꿈의 소망을 왜곡해 묘사하도록 한다. 이렇듯 전이가 왜곡을 주도하는 것은 그로 인해 이득을 보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꿈에서의 검열과 관계가 되어 있다. 즉, 꿈에서의 전이는 검열의 영향을 받아 심리의 내적 방어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무엇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꿈의 사고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에 해당하는 원인을 우선 묘사하고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결과를 중심 꿈에 덧붙인다. 어느 여성 환자의 인과관계를 묘사하는 꿈을 보자. 환자는 부엌으로 가 두 하녀에게 별로 많지도 않은 음식을 아직까지 요리하지 않았다고 나무란다. 부엌에는 말리기 위해 엎어놓은 조잡한 식기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 두 하녀는 물을 깃기 위해 강처럼 보이는 곳으로 가야 한다. 물이 집 옆 이어서 마당까지 흘러온다. 이어지는 중심 꿈은 다음과 같다. 환자는 높은 곳에서 특이하게 생긴 난간을 넘어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서 옷이 아무데도 걸리지 않아 기뻐한다. 손에는 붉은 꽃으로 뒤덮인 나뭇가지가 들려있다. 서막의 꿈은 썩 유쾌하지 못한 환경에서 성장해야 했던 환자의 불만이 숨겨져 있다. 중심 꿈은 환자가 스스로 명문가 출신이었으면 한다는 소망을 충족하고 있다. 난간을 넘어 아래로 내려가면서 옷이 어디에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 이를 암시한다. 두 개의 꿈이 서로 다른 꿈의 재료에서 생겨나 교차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한 꿈에서 암시로 작용하는 것이 다른 꿈의 중심을 이루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인과관계에 대한 또 다른 묘사 방식은 재료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 나타난다. 이때는 한 형상이 다른 형상으로 변화한다. 우리가 진지하게 인과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이럴 때뿐이다. 꿈은 둘 중에 하나라는 양자택일을 전혀 표현할 수 없다. 꿈은 선택 가능한 재료들을 동등하게 고려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꿈은 인과관계에 의지하지 않고 꿈의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들에 수렴한다. 꿈을 재현하면서 이것 아니면 저것이었다는 식으로 양자택일을 사용하는 경우 꿈의 사고는 그리고라는 단순한 방식으로 관계들을 이어간다. 꿈에서 대립과 모순은 흔히 무시된다. 꿈에는 아니오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꿈은 대립되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한 번에 묘사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반대를 표현할 수 있는 요소가 꿈의 사고에 긍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부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를 처음에는 알 수가 없다. 앞의 사례, 난간을 넘어 내려가는 꿈에서 부인의 손에 있던 꽃이 핀 나뭇가지는 성적 순결을 묘사하면서 그 반대도 묘사한다. 순결하게 인생을 살아왔던 기쁨을 표현하는 꿈은 마치 꽃이 떨어진 것처럼 어린 시절 성적 순결을 어기는 죄를 지었다는 반대 사고의 흐름도 내비친다. 꿈은 유사, 일치, 근사의 관계들을 모아 이미 꿈의 재료에 존재하는 것을 통해 또는 새롭게 형성된 것과의 통합을 통해 묘사한다. 앞의 것은 동일시에 해당되고 뒤의 것은 혼합 형성에 해당한다. 모든 꿈은 자기 자신을 다룬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자기 중심적이다. 꿈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에도 내 자아는 동일시를 통해 그 인물 뒤에 숨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꿈은 이 인물과 숨겨진 내 자아 사이에 은폐된 공통점을 내게 전이시키라고 경고한다. 이러한 동일시를 이용해 나는 수시로 검열을 벗어난다. 혼합 형성의 예로 해수욕장의 탈의실과 시골의 화장실, 도시 주택가의 다락방을 꿈에서 합성해낸 여성 환자도 있었다. 탈의실과 화장실은 노출의 장소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공통점과의 합성을 통해 나머지 요소인 다락방 역시 어린 시절의 노출 장소였다고 추론할 수 있다. 어떤 소녀는 오빠가 상어알을 선물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오빠의 다리가 검은 상어알로 뒤덮여 있는 꿈을 꾸기도 했다. 어린 시절 소녀의 다리를 붉게 뒤덮었던 발진에 대한 기억이 상어알과 결합해 오빠의 다리가 상어알로 뒤덮이는 꿈을 꾼 것이다. 반대로 귀결되는 전도는 꿈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묘사 가운데 하나이다. 이것이 반대라면 얼마나 좋을까? 불쾌한 상황에 대해 반응하는 최상의 표현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전도가 꿈의 검열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검열은 꿈을 이해할 수 없도록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꿈의 의미를 파악하기 곤란할 때에는 꿈의 내용 중 일부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내용상의 전도 이외에 시간상의 전도도 빈번하다. 꿈의 서두에서 결말이 묘사된다든가 아주 나중에 이르러 사건의 원인이 보충되는 예들은 흔하다. 꿈을 묘사함에 있어 왜 어떤 꿈은 선명하게 기억나고 어떤 부분은 흐릿할까? 선명도의 차이는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꿈의 선명도를 결정하는 강도는 서로 무관한 두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우선 소망 충족을 표현하는 요소들이 강도 높게 묘사된다. 그 다음 가장 많은 압축 작업을 요구하며 형성된 꿈의 요소들이 뒤를 잇는다. 어떤 젊은이가 어린 시절의 환상을 상기시키는 비교적 선명한 꿈을 꾸었다. 꿈의 이 젊은이는 피서지 호텔에서 자신의 객실을 찾아가다 방을 착각한다. 그래서 중년 부인과 두 딸이 잠자리에 들기 전 옷을 벗고 있는 방으로 들어간다. 이어지는 꿈에서 몇 개의 틈이 보이는데 그 안은 텅 비어 있다. 마지막에 웬 남자가 나타나 그를 방 밖으로 몰아내려 하고 이 젊은이는 그와 싸운다. 꿈에서 깨어난 젊은이는 꿈이 무엇인가를 암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으나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러다 마침내 찾는 내용이 텅 빈 틈과 관련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어있는 틈은 잠자리에 드는 여인의 생식기를 의미하며 그 안이 텅 비어 있었다는 것은 생식기의 특징을 묘사한다. 이 젊은이는 어린 시절 여성의 생식기를 보고 싶어 했으며 여성에게도 음경이 달려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꿈을 꾸다 보면 꿈속에서 불안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 도망쳐야 하는데 발은 떨어지지 않고 무엇을 하려 해도 방해하는 것이 있어 할 수 없다. 기차는 출발하는데 탈 수 없고 상대를 제압해야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꿈속에서의 이러한 감각마비는 왜 일어날까? 그것이 꿈에서의 묘사 활동에 어떠한 형태로든 기여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꿈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반대의 표현, 즉 아니오를 의미한다. 그것은 어떤 의지에 반발하는 대립의지이다. 이 대립의지는 운동성 장애 감각을 통해 강력하게 표현된다. 이 장애 감각은 의지의 갈등을 나타내며 수면 중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전 과정은 어떤 의도와 이것에 대립하는 아니오의 묘사에 아주 적합해진다. 의지를 방해하는 이 감각은 불안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꿈의 재료들과도 부단히 결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꿈속에서의 상징은 다의적이기 때문에 전후 맥락을 염두에 두고 파악해야 한다. 이 다의성은 서로 다른 사고와 소망을 하나의 내용에 묘사하려는 꿈의 특성 때문에 발생한다. 꿈에서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것들에는 길쭉한 물건들, 지팡이, 나무줄기, 우산, 우산을 펼치는 것은 발기를 의미한다. 칼, 단도, 창, 손톱 가는 줄, 줄은 문지른다는 특성이 있다. 넥타이, 복잡한 기계나 기구, 교각, 울창한 산, 뱀 등이 있다. 꿈에서 여성의 신체를 상징하는 것들에는 깡통, 종이, 나무상자, 장롱, 난로, 동굴, 배, 온갖 종류의 그릇들, 방, 입구나 출구가 묘사된 꿈, 음식이 차려진 식탁이나 쟁반 등이 있다. 꿈에서 계단이나 사다리,
층계 등을 오르내리는 행위는 성교에 대한 상징적 묘사이다. 또한 꿈에서는 다양한 신체 부위가 생식기를 대신하기도 한다. 남성의 음경은 손이나 발로, 여성의 음부는 입과 귀로 표현된다. 풍경이나 장소에 관한 꿈 가운데 언젠가 한번 와본 적이 있다는 느낌을 주는 꿈들이 있다. 이런 경우 장소는 항상 어머니의 생식기를 의미한다. 나는 이미 2번이나 가본 집을 방문했다는 어떤 신경증 환자의 꿈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 환자는 내게 6살 때의 일을 들려주었다. 당시 환자는 우연히 어머니와 한 침대에서 자게 되었는데 그 틈을 이용해 잠든 어머니의 생식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것이다. 두려움을 유발하는 대부분의 꿈들, 즉 좁은 공간을 지나거나 물속에 빠지는 꿈들은 자궁 속 삶과 출생이라는 상징을 함축한다. 우리는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꿈의 내용에 부조리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꿈의 사고는 결코 부조리하지 않다. 특히 정신이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꿈의 작업은 꿈의 사고 안에 있는 비판이나 조롱, 조소 등을 묘사할 경우 부조리한 요소를 가진 꿈을 만들어낸다. 이 점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꿈의 요소들을 모순 없이 결합시키는 심리적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그 전에 할 일이 있다. 꿈의 사고에 숨어있는 정서와 꿈의 내용으로 표출된 정서를 비교 분석하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꿈속에서의 흥분은 가공의 토대가 된 심리적 재료보다 정도 면에서 약하다. 꿈의 작업은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의 색채까지도 무심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정서의 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꿈이 심리적인 여러 힘들 간의 타협의 결과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소망 충족의 사고 역시 검열하는 장치와 싸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의식적인 생각을 포함하여 모든 사고는 반대되는 사고와 긴장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서 역시 이런 사고의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러므로 상호 대립과 검열이 행사하는 제어의 결과로 정서도 억제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꿈의 왜곡이 검열의 첫 번째 결과라면 정서의 억제는 그 2번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중년 남자가 밤에 잠을 자며 큰 소리로 웃고 떠드는 바람에 걱정이 된 그의 부인이 흔들어 깨웠다. 이 중년 남자의 꿈의 내용입니다. 아내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는데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들어왔다. 남자는 불을 켜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수차례 시도했지만 결국 불을 켤 수 없었다. 그러자 아내가 침대에서 일어나 남자를 도우려고 했다. 그러나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다. 잠옷 차림이었던 게 부끄러웠던지 아내 또한 포기하고 다시 자리에 누웠다. 남자는 이 모든 것이 우스꽝스러워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아내가 항의했다. 당신 왜 웃어요? 도대체 왜 웃느냔 말이에요. 그러나 남자는 깨어날 때까지 웃음을 그칠 수가 없었다. 이 꿈을 분석해보면 그다지 유쾌해 보이지 않는다. 꿈에 나타난 잘 알고 있는 누군가는 전날 남자를 일깨운 죽음의 형상이다. 남자는 동맥경화증을 앓고 있어 죽음에 대해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남자가 꿈에서 웃고 떠든 것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온 울음과 오열을 대신한 것이다. 한편 이 꿈은 얼마 전 뜻대로 되지 않은 부인과의 실패한 성관계와도 관련이 있다. 부인이 여러모로 도왔음에도 성교는 실패하고 말았다. 그래서 꿈의 작업은 발기부전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우스꽝스러운 장면으로, 오열을 웃음으로 대체시킨 것이다. 마지막 장인 7장 꿈 과정의 심리학입니다. 우리는 밤에 많은 꿈을 꾸지만 그중 일부만이 남아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꿈을 기억해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잘 떠오르지 않는다. 심리적인 검열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꿈에서 망각된 부분은 분석을 통해 재생할 수 있다. 단편적인 조각만 있다면 꿈의 내용을 온전하게 복원하지는 못할지라도 꿈의 사고는 전부 찾아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석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심리적 저항 역시 극복해야 한다. 우리는 꿈의 해석을 방해하는 심리적 저항이 있다는 것, 그리고 꿈의 망각이
저항 활동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저항에 맞서 꿈을 꾸게 하는가? 우리가 밤에 자는 동안에는 저항의 힘이 감소되며 이로 인해 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저항은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다시 잃었던 힘을 되찾아 자신의 세력이 약화됐을 때 허용한 것들을 즉시 제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수면 상태는 심리적인 검열을 약화시키면서 꿈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꿈은 퇴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꿈의 표상이 언젠가 경험했을 감각적 형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퇴행이라 부른다. 퇴행 현상은 히스테리나 망상증처럼 병리학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환영도 퇴행에 해당한다. 즉, 병리적인 환각이나 정상적인 환영은 사고가 형상으로 바뀐 것이다. 40살의 어느 히스테리 환자가 건강했을 때 본 환영 사례를 보면 어느 날 아침 눈을 뜬 이 여성 환자는 정신병원에 있어야 할 오빠가 방에 있는 것을 발견한다. 물론 환영이다. 그녀의 어린 아들은 옆 침대에서 자고 있다. 그녀는 아이가 삼촌을 보는 순간 경기를 일으킬까봐 아이의 얼굴을 이불로 덮는다. 그러자 환영이 사라진다. 이 환영의 배경엔 그녀의 외삼촌이 개입되어 있다.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가 간질과 히스테리 발작으로 고생하다 일찍 세상을 떴다는 얘기를 유모에게서 들었다. 어머니가 그렇게 된 것은 외삼촌 때문이었다. 외삼촌이 이불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유령처럼 나타나 어머니를 놀라게 한 다음부터 발작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녀의 환영엔 외삼촌으로 대응되는 인물의 출현과 이불이라는 형상, 놀람에 대한 기억 등등이 요인으로 개입돼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새로운 관계망을 구축, 재배치되면서 다른 인물로 전이된 것이다. 퇴행은 억압돼 있거나 무의식에 남아있는 기억, 특히 어린 시절에 비롯된 기억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기억은 검열 때문에 표현하기 어려운 사고들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퇴행 속에 끌어들인다. 퇴행엔 3가지 종류가 있다. 지정학적 퇴행은 의식, 전의식, 무의식을 거치면서 일어나는 퇴행이다. 시간적 퇴행이란 현재에서 과거로 나아가는 퇴행, 즉 과거의 심리적 형성물을 되살리는 퇴행이다. 형식적 퇴행이란 과거의 익숙한 방식을 선택해 일어나는 퇴행이다. 그러나 이러한 3종류의 퇴행은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며 대부분 동시에 일어난다. 꿈을 꾼다는 것은 꿈꾼 사람의 아득한 과거로 회귀하는 퇴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꿈에는 직접 도달할 수 없는 태고적 인간 본성이 작용하고 있다는 니체의 말은 핵심을 찌른다. 그런 의미에서 꿈을 분석한다는 것은 인간의 정신적 근원을 알아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꿈에서 충족되는 소망이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낮의 소망이 외부 사정 때문에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 그 소망의 해결은 자연스레 꿈의 세계로 넘겨진다. 이런 종류의 소망은 전의식 조직에 배열된다. 둘째, 낮의 소망이 배척되었을 경우 이때의 소망은 억압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이런 종류의 소망은 전의식 조직에서 밀려나 무의식 조직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낮의 생활과 관계없는 소망이 있을 수 있다. 이 소망은 밤이 돼야 비로소 억압에서 풀려나 활기를 띈다. 이런 종류의 소망은 무의식 조직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비꾸기를 좋아하는 어떤 아가씨가 있었는데 자신보다 어린 친구가 약혼을 하게 되었다. 이 아가씨는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약혼한 남자를 알고 있느냐, 그 남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다. 그때마다 이 아가씨는 칭찬하는 말을 늘어놓긴 했지만 그것이 본심은 아니었다. 실제로는 그런 남자는 한타스나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밤에 이 아가씨는 같은 질문을 받는 꿈을 꾸었는데 이렇게 대답했다. 추가로 주문할 경우에는 숫자만 되면 된다. 그처럼 평범한 사람은 한다스나 되므로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뜻이고 그래도 자꾸 질문하면 숫자만 추가해서 답변하면 된다는 식으로 왜곡됐던 것이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왜곡되는 모든 꿈은 무의식의 소망 충족을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꿈의 과정은 먼저 무의식의 소망 충족이라는 단계를 밟는다. 그러나 무의식의 소망 충족 시도가 평정을 위협할 정도로 전의식을 뒤흔들게 되면 꿈은 즉시 중단되고 각성된 전의식이 꿈을 지배한다. 즉, 무의식 조직이 표출하는 소망을 전의식 조직이 배척하고 검열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망 충족은 기쁨이 아니라 정반대의 것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이 반대의 것은 불안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전의식과 무의식 조직의 갈등으로 인해 불안한 상태가 심해지면 신경증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신경증의 불안은 성적인 근원에서 유래한다.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의 성교 장면을 보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두려움과 더불어 불안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성적 충동 때문이다. 유아기에는 성별이 다른 부모에 대한 성적 충동이 억압되지 않고 자유롭게 표출된다. 하지만 좀 더 나이가 들어 성적 충동이 억압되기 시작하면 이 충동이 불안으로 바뀐다. 무의식에 대한 전의식의 지배는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에게서도 철저한 것이 아니며 무의식이 억제되는 정도에 따라 그 심리 상태가 결정된다. 지금까지 정신병리적인 증상과 꿈의 분석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심리학적 의미에 있어서 두 종류의 무의식이 있다는 것이다. 첫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의 무의식은 의식화될 수 없다. 둘째, 흥분이 일정한 규칙을 지키고 검열을 극복하면 의식에 도달할 수 있는 전의식이라는 것이다. 이 사실은 공간관계를 이용해 설명할 수 있다. 즉, 전의식 조직이 무의식 조직과 의식 사이에 병풍처럼 서 있으면서 무의식이 의식에 이르는 통로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자의적인 운동성을 관장하기도 한다. 전의식에서 의식에 이르는 통로 역시 무의식과 전의식 사이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열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검열은 양적으로 일정한 한계에 도달해야 비로소 활동을 개시한다. 이때 강도가 낮은 사고들은 검열을 모면한다. 이 과정에서 의식에서 차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으로 진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신경증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프로이트는 책에서 어머니의 무관심으로 인해 전의식에 머물러 있던 환상이 검열의 눈을 속이고 순진한 척 통증 호소라는 가면을 쓴 채 의식에 잠입한 어느 소녀의 사례와 아버지에 대한 억제된 분노로 인해 오랫동안 억압된 무의식에 남아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어떤 우회로를 따라 그의 의식 속으로 잠입한 어느 소년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인간의 성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인간의 행위와 의식적으로 표명된 의견만 있으면 충분하다. 의식 속에 들어온 충동들은 대부분 정신생활의 현실적인 힘에 의해 걸러지고 제거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행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 꿈은 과거를 알려준다고 보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 하지만 꿈은 우리의 어떤 소망을 충족된 것으로 보여주면서 미래로 이끌기도 한다.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은 우리 인간이 이성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다. 즉, 인간이 이성적 존재인 것만은 아니며 무의식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 무의식이라는 단어는 현대의 복잡한 이면을 설명하는 코드가 되었고 오늘날 모든 학문이 그의 이론을 원용할 정도로 많은 영향을 주었다. 갈릴레오에 의해 지구는 우주의 변방이 되었고 다윈에 의해 인간은 더 이상 신이 창조한 존재가 아니었으며 프로이트에 의해 인간은 이제 무의식적 욕망이 지배하는 동물적 지위로 전락했다. 지금까지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번에도 좋은 책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